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평소에 여러분들 찾아뵙기가 힘든 금요일인데 갑자기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재밌는 책, 제가 꼭 이런 책 한번 쓰고 싶었는데 싶은 책이 나와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차 들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돈의 역사, 전쟁, 돈, 이것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책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한번 써볼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지구본 연구소로 시작한 다음에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제 도움과 그리고 이제 분에 넘치는 찬사 이런 것들을 받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참 답하기 어려운 게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알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좀 민망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사실 제가 위즈덤 칼리지라든지 여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만 사실 내가 폭넓게 처음부터 봐야지 하고 폭넓게 보다 보면 이게 제일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재미를 느끼는 분야로 쭉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자꾸 눈에 걸리는 분야들이 옆에 등장을 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나 혼자 잘나서 잘 된 분야는 없거든요. 다 어떤 분야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연관돼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뭔가 폭넓은 그러한 식견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농담처럼 농반진반으로 전쟁사, 전사를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이제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저도 괜찮은 전쟁은 없죠.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그다음에 지적 그리고 물적 토대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여러 분야와 접목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전쟁사를 보다 보면 처음에는 전투기의 성능이라든지 군함의 어떤 재원 이런 것들에 이제 눈이 가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졌지라고 하는 과학 기술 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산업 생산력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라고 하는 세금과 재정 그리고 금융 이런 쪽으로 점점 이제 눈이 넓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그냥 여러분도 해보세요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하고 사실은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이던스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에 맞는 책이 이번에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책은 전쟁과 관련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딱딱한 숫자, 그래프라고 생각하던 경제, 돈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졌나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에 대해서 두렵고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피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든 전쟁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전쟁 결과 어느 나라가 패권국이 됐어. 어느 나라가 져서 멸망했어. 또는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개인이 힘을 가지고 영웅적인 노력을 했어. 힘을 가졌어. 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잘 들여다보면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고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은 누가 부담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등등과 관련돼서 한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경제 그리고 세금과 관련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영웅 위인 또는 전쟁을 통해서 나온 패권국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재밌습니다만 경제, 돈이라는 렌즈로 전쟁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이 책은 요즘 스타일에 잘 맞아요. 하나하나의 챕터가 완결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제가 항상 이 코너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죠. 엔트리. 그러니까 입문서적보다 그 다음 단계 정도의 뭔가를 원하시는 분한테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저도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는 웬만한 책들 보면은 거의 한 7, 80% 정도는 쓱 훑어보면은 알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은 정말? 그랬어? 라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덕후들도 잘 모를 만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있으면서 흥미를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저자가 자유롭게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는 그러한 되게 매력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 전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걷었어요. 이런 뻔한 레파토리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지나치게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돈이 중요했습니다라고 하는 뻔한 그러한 서술도 아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일관된 돈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전쟁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학술 서적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특별한 논리와 관점을 저자가 독자한테 강요하는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 저자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은 금방 이제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해도 뭐 모두가 다 똑같은 양상은 아니죠. 어떤 전쟁은 그로 인한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전쟁으로 인한 그 내부 사회 내부의 변화에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바깥쪽으로 어떨 때는 안쪽으로 시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 경제라는 주제를 놓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이 전형적인 두께 정도의 책인데 총 17챕터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말은 각 챕터별로 아주 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각 챕터별로 빠르게 읽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딱 보면서 제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로마 시대 아니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딱 펼쳤는데 전혀 뜻밖에도 이 바이킹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약탈자 북유럽 지금 평화를 사랑하는 노르웨이, 뭐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 사람이지만 한때는 유럽을 벌벌 떨게 했던 그러한 이제 약탈자죠. 그래서 이러한 이 바이킹이 잉글랜드를 약탈하면서 변화시킨 역사 속에서 돈, 경제라는 관점이 어떻게 녹아나는지를 설명하는데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약탈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 동네 가서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경제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 북유럽하고 잉글랜드하고 되게 멀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예로부터 이 북유럽 지역 저 머나먼 아이슬란드부터 시작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하고는 긴밀하게 교류를 해오고 있죠. 더더군다나 해류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킹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동쪽 그리고 저 위에 스코틀랜드 이쪽에 이르는 여러 지역을 처음에는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눌러 앉았다라는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이 바이킹이라는 존재 자체가 좀 낯설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 바이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있으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바이킹이 왜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영국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놨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유럽은 농사짓기 어려운 나라죠. 그러면은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동네 남자들끼리 다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그래서 배를 저어가지고 어느 지역을 약탈을 하죠. 당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적의 침략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도원에 아주 많은 금은보화가 이제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노다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이러한 곳이 바로 지금의 잉글랜드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약탈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따지면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약탈 당하는 사람한테는 100% 손해, 약탈자에게는 무조건 이익이라고 하는 이제 제로섬 게임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탈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부터 상대방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요새를 짓고 숨어 있거나 아니면 더 강력하게 이제 맞서거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바이킹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굳이 이 먼 지역을 약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 아예 엉덩이 깔고 앉아서 정착을 해서 이 지역에서 계속 부를 수탈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이킹도 이제 정착을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바이킹이 약탈했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장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바이킹한테 유리한 것은
정착을 선택을 하고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안정적인 이득을 뽑아내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국 그리고 북유럽의 역사를 바꿔놨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단순하게 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약탈을 하고 이러한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 중간 단계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킹들이 이제 처음에는 힘으로 다 뺏어왔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이지 않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계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단계가 우리 동양의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조공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평화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너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너를 죽이지 않는 대가로 뭔가를 내놔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조공이다라고 저자는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조공을 좁게 해석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뭐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래 사실은 이러한 관계가 서유럽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당시의 잉글랜드 농민들과 그다음에 그 지배자들 과연 어떠한 모습을 했고 그것이 영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0개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10개를 다 먹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3개를 더 달래. 그러면은 나는 10개밖에 없으니까 3개를 주고 7개 가지고 배 고프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저 사람들한테 내가 3개를 주지 않으면 이 10개를 다 뺏길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죽어라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10개 플러스 3개를 만들어서 얘다 먹고 꺼져라 라고 해서 주는 게 차라리 더 낫겠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잉글랜드와 바이킹의 관계 속에서 이 조공의 요구라는 것이 당시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유럽 그중에서도 잉글랜드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압박을 가하면서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운동할 때 생각해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무게를 받아가면서 운동을 해야만 내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경제도 어떻게 보면 여력이 있는데 그 여력을 그동안에는 무시하고 있다가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 여력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면 전체적으로 경제 볼륨도 커지고 경기 순환도 잘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저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재밌게 이제 구성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더 던져봐요. 그러면 누가 더 나쁜 존재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탈적인 치고 빠지기로 하는 이러한 존재가 더 나쁜 놈인가 아니면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꾸준하게 약탈해가는 놈이 더 나쁜 놈인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느냐는 당연히 정착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이킹 그리고 북유럽 사람들이 잉글랜드에 정착을 하게 되고 영국의 역사가 바뀌게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전쟁과 돈 그리고 역사와 경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쯤에 가면 다시 또 영국이가 등장해요. 영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옛날 스코틀랜드 독립과 관련돼서 전쟁을 할 때 브레이브하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스코틀랜드 이제 반란군들 같은 경우가 초반에 어떻게 했었죠? 잉글랜드 쪽에서 쏘아대는 그 화살에 많은 이제 공격을 이제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실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야 유럽 애들도 활을 쏘네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다 먼 거리 무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고대 그 로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군단 병력들 그러니까 정규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로 투창 그렇죠. 긴 창을 던져서 사람들 타격을 하고 가까이 오면 이제 검을 뽑아들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동맹국들로 구성이 돼 있던 보조병들이 나서서 이제 활로 상대방을 제압을 해서 상대방의 무력을 많이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활의 민족이 있죠. 그러니까 장거리 무기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선조들인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원거리 무기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돼요. 기술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10세기경에 들어와서 비로소 다시 활과 쇠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활을 멀리 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궁을 통해서 롱보우를 통해서 곡사로 쏘아서 상대방한테 명중을 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국의 대표적인 이 활이라고 할 수 있는 장궁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사람 키만 하죠. 그러니까 딱 세워놓으면 거의 사람 키 정도 육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활이 되게 작죠.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복합궁입니다. 이야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탄성 있는 재료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합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장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작아도 활을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활이 크고 이것을 길게 잡아당기는 그러한 롱보우를 통해서 멀리 활을 보냈던 거죠. 이러한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크로스보우라고 부르는 쇠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쇠뇌 같은 경우에는 잡아당겨서 지금 총처럼 활을 얹고 쏘면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쇠뇌 같은 경우에는 중세를 대표하던 기사들한테는 천적 같은 이제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주로 쇠뇌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이러한 롱보우, 장궁을 많이 이제 썼단 말이죠. 그러면 양쪽에 어떤 차이가 있냐를 생각해 보면 이 장궁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조금 익숙해지면 숙련자 같으면은 화살을 뭐 끝없이 계속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에 5발 충분히 쏘죠. 그냥 계속 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쇠뇌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장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숙련이 돼도 아마 1분에 2발 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장점은 뭐냐? 쇠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상대에 대해서 그냥 쏘면 돼요. 그리고 특별한 훈련을 겪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숙련이 없어도 쏠 수 있지만 좀 느리고 장궁 같은 경우, 롱보우 같은 경우에 보면 숙련이 필요하지만 일단 숙련이 되면 많이 쏠 수 있고 여러분 같으면 뭘 채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쇠뇌가 등장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롱보우가 주도를 했었느냐라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러한 무기들은 외적과 싸울 때 나를 지켜주는 좋은 무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왕이라든지 지배계층을 겨눌 수도 있는 그러한 무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럽 대륙에 비해서 떨어져 있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무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지지고 볶는 일들은 역사적으로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모든 국민들한테 활을 들고 활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런 대회를 열고 하는 것들을 가리키면서 모든 국민들을 이제 장궁에 익숙하게 만들어도 얘네들의 화살이 이제 지배계급 왕이라든지 귀족들한테 날라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고 더 우수한 성능의 장궁을 보유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러한 궁술 훈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자기의 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간주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장궁에 대한 연습을 이제 중단시키면서 원거리 투사 무기에 대해서 점점 거리를 두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어느 나라는 왜 사용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멍청해서 아니면 뭐 바보 같아서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서로가 어떤 무기가 더 우수한지는 알고 있으나 그 무기가 어디를 향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생각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쟤네들은 왜 저런 무기를 안 썼을까? 못 썼을까? 아니면 저런 무기들을 왜 잊어버렸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도 봤을 때 보면은 두 가지 무기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러한 장궁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군을 여러 차례 이제 격퇴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의 어떤 한 장면에 대해서 경제라는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5장에 가면 갑자기 또 마녀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녀 재판 하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마녀로 몰아가지고 화형에 시키고 그 다음에 너가 마녀가 아님을 증명해라. 그래서 물에 던져서 뜨면 마녀가 아니고 가라앉으면 마녀라고 하는 이런 원님 재판식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두렵고 이제 먼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제 경제, 돈의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녀 재판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내부에 대해서 이 공동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죠. 특정 사람을 몰아서 적으로 간주해서 탄압하고 죽이고 했던 이러한 전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녀 재판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자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인쇄술 이야기를 해요. 인쇄술. 우리가 구텐베르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이 지식의 급속한 확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지난 30년 동안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터넷 그리고 지난 한 10몇 년 동안의 SNS 이런 거를 돌이켜 보면 무조건 좋은 점만 있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이제 홀리기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인쇄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꽤나 비싼 그런 존재였어요. 물론 양퀴지에 하나씩 쓰는 것보다는 작지만 이걸 통해서 이 인쇄술이라는 걸 통해서 돈을 벌려면 확실하게 많이 팔릴 이야기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마녀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그리고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쇄술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작동하면서 마녀라는 존재가 갑자기 급속도로 유럽 사회에서 이제 공포심을 부각시킬 정도로 이제 부각됐다라는 이야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이 당시에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던 이 시기에 유럽은 소빙하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제일 미울까요? 소비만 하는 존재들이 제일 미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비를 위한 존재는 누굴까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있겠지만 당시의 유럽 분위기에서는 이제 결혼 안 하고 있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비용만 들어가는 존재로 간주되면서 이불 줄이기 위한 사회적 압력이 경제적 압력이 강해졌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서 저자는 또 더해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가톨릭 그리고 신교, 구교와 신교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를 결속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마녀 사냥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독실한 신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더 나보다 약한 존재를 마녀로 몰아가는 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경제적인 여건들 그리고 종교라는 어떠한 이러한 가치의 갈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동체 내부에서 마녀라는 상대방을 찾아서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이러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사람들이 깨어서? 아니면 마녀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저자는 두 가지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경제학적으로 보면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찾아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죄를 묻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게 되면서 마녀 사냥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이야기 하나. 두 번째로 보면 수학 체감이죠. 우리가 똑같은 도파민도 똑같은 강도를 계속 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마녀 사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쾌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마녀 사냥은 더 이상 효용성이 없어져서 사라지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잔인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불에 태우고 하는 잔인한 이제 마녀 사냥에 대해서 경제학적 논리를 들이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충분히 해석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제8장쯤 되면 여러분들이 전쟁사 그리고 중앙은행과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 제8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 내용들이 꽤 많아요. 영국이 어떻게 패권 국가가 됐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양 국가입니다. 당연히 해군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프랑스랑 티격태격 이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해군한테 영국이 참패를 당한 일이 벌어져요. 비치헤드 해전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 이전이죠. 이 당시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내후외환을 겪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섬나라인데 해군도 그러면 이제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영국의 왕은
저쪽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넘어왔던 왕이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봤을 때 신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자 우리 군함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을 발행할 거예요. 이자 몇 퍼센트 드릴 겁니다. 라고 하면 다들 돈 많은 상인들이라든지 부자들이 채권을 삽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해군을 다시 재건하고 만들어서 전쟁을 치르면 됐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저 왕이 쫓겨나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내가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당장 채권이 팔리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몇 명의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 있던 영국 정부에 갑니다. 영국 정부에 가서 조건을 제시를 해요. 우리한테 권한을 특권을 주면 당신들이 원하는 그만큼의 비용을 조달해 주겠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영국 정부가 원하는 돈에 대해서 돈을 빌려줄 테니까 8% 이자를 보증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만 모이면 그것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하나 더 있는 거죠. 뭘 요구를 하냐? 그러면 어차피 영국 정부가 나한테 8% 이자를 준다라는 것은 명확한 약속이고 나는 그 약속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폐를 발행하는 권한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돈은 누가 발행하죠? 중앙은행만 발행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앙은행에 준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특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국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중앙은행과 같은 지금의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는 이제 스웨덴입니다. 릭샤방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만들었던 나라인데 이 나라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만들었고 영국 역시 이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게 돼서 막대한 배를 만들어서 이기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그러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이제 골라야 됩니다. 프랑스의 영토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오려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영국의 고민은 두 개 중에 하나였어요. 북미에 있는 캐나다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카리브해에 있는 과달루프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거죠. 과달루프 이름 들어보셨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실 겁니다. 과달루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여기 카리브해에 있는 쿠바 옆에 있는 아이티 도미니카 섬 옆에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과달루프라는 섬이죠. 이 섬하고 캐나다하고 이걸 바꾼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이 과달루프라는 섬은 막대한 설탕, 그러니까 사탕수수가 자라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없어서 목을 매던 설탕을 펑펑 만들어내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그에 비해서 캐나다라고 하는 지역은 춥고 눈 덮인 넓기만 한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눈으로 보면은 과달루프를 선택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영국은 이제 더 넓은 땅 캐나다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제 프랑스 세력들이 이제 밀려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캐나다를 선택했던 것은 북미에 지금 미국 지역에 있는 식민지를 위협하는 저 북쪽에 있는 프랑스 세력들을 다 치워버림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이제 식민지를 유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 거죠.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뭐냐?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라는 주적이 없는 북미 대륙에 대해서 더 이상 돈을 쓰기가 싫은 거죠.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저 위축이 됐지만 프랑스는 아직 여기저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보 비용은 누가 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영국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제 프랑스도 없는데 이제 니들이 내 식민지 너희들이 돈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식민지 사람들은 아니 뭔 소리냐 너희들은 우리한테 이런저런 규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것은 영국이 싸게 가져가면서 왜 우리한테 방위 비용까지 내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결국 돈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독립전쟁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제8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관하고는 상당히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3장, 14장 뒤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더 이후의 전쟁까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제 13장은 이제 총력전의 경제학입니다. 총력전이라는 것은 토탈워죠. 한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전쟁에 동원하는 것이 총력전입니다. 그럼 원래는 안 그랬냐? 원래는 안 그랬어요. 아시아 쪽에서는 좀 다르지만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전쟁은 철저하게 단기전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용병 뭐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꼭 게임하듯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 영토라든지 백성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져도 일반 민간인들은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게 유럽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1차 세계대전부터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 동원이 되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전선에 있는 군인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고 저 뒤에서 이 전쟁을 떠받치는 민간인들까지 말려 죽여야만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총력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총력전이 어떠한 경제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일어났나를 가지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총력전이 등장을 하면서 이 전시경제라는 체제가 등장을 하고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운용을 하면서 오랜 기간 전쟁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제2차 세계대전이 또 터지게 되는 거죠.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겪어야 됐던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숙제가 많았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의 기록물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총동원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독일보다 더 냉정하고 더 과감하게 행동에 옮겼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치라고 하는 파시스트 전체주의가 작동하던 독일이 훨씬 철두철미하게 사회를 동원해서 전쟁에 임했을 거다라고 지레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1차 세계대전 때 국민들을 확실하게 쥐어짰죠. 그리고 영국이 해상 봉쇄를 통해서 독일 국민들을 굶어 죽이기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실제로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1차 세계대전에는 독일 영토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반란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레 무너지는 상황이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필품, 소비재, 고가, 사치재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국민들을 쥐어짜서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 매우 좋게 말하면 신중, 나쁘게 말하면 주저주저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연합국, 그중에서도 영국과 미국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국가를 총동원하는데 능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을 그냥 당연히 공장에 투입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세금을 온 국민한테 그것도 미리미리 원천 공제를 통해서 이제 걷어들이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 저자라는 것은 총력전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전이고 이 경제전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쥐어짜서 동원하느냐의 상황인데 연합국이 더 잘 동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철두철미한 통제라는 것은 강권, 그러니까 철권 통치에 의해서만 더 많은 통제와 이제 동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동원도 가능하다. 즉 통제와 자유의 조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총력전은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14장 독일 공군의 잘못된 인센티브라는 장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 장은 뭐냐면은 사실 2차 세계대전 특히 이제 독일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슈퍼 에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보통 공중전에서 한 사람이 파일럿이 5대 이상의 적기를 격추시키면 에이스라는 칭호를 받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슈퍼 에이스가 많습니다. 막 1인당 200대, 300대씩 격추시킨 사람들이 막 줄줄이 많아요. 그에 비해서 연합국을 보면 100대 격추, 200대 격추도 별로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졌죠? 독일이?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기들이 얕잡아 보던 소련군한테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줘요.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문제다라고 저자는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선에 투입된 이제 파일럿들 같은 경우에 일정 출격을 하면, 그러니까 정해진 출격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너는 이번에 전투 임무에 투입이 되면은 40번 또는 뭐 30번 이렇게 투입이 되고 나면 뒤로 뺍니다. 그래서 후방으로 와가지고 다시 훈련도 시키고, 어떤 경우에 보면은 아예 전투 임무를 해제시키고 신병을 양성하는 교관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수한 파일럿들을 교관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에 비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전투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로테이션을 시키고 한쪽에서는 에이스들을 계속 투입시키면 누가 이기느냐? 당연히 처음에는 에이스를 투입시키는 쪽이 이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에이스라는 존재들은 손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체 불가능한 에이스가 점점 없어지는 군대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병력들이 끊임없이 투입되는 군대하고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연합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독일은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독일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풍족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에이스들을 쥐어짜서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했다라고 저자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십자 훈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예로운 이런 명예라는, 사실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에이스들끼리의 생산성 경쟁, 즉 격추 경쟁을 시켜서 더 슈퍼 에이스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전으로 처음에 독일이 생각했던 것처럼 1년 이내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이 방식이 더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면들이 점점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점이 이제 한 가지. 두 번째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연합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팀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격추시키는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몰고 한쪽으로 가고 격추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전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외로운 에이스들끼리 상대방을 이제 줄줄이 격추시키는 슈퍼 사이어닌 같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개인주의, 상대방하고 협력보다는 내가 더 많은 격추를 통해서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겠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팀 플레이가 아닌 개인 플레이를 강화시킴으로써 결국은 독일 공군의 약화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 다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처해 있던 한정된 자원, 그리고 단기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다라고 했던 기대를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틀린 건 뭐죠? 자기의 예상과는 달리 상대방이 훨씬 더 잘 버텼고 전쟁이 길어졌다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틀려졌기 때문에 동원했던 방법,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그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 저자는 결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정복을 통해서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백성들을 거둬들이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돼. 그러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전쟁이 있는데, 과연 현재에서는 전쟁이 그러한 이득을 가져줄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서로가 교역을 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알게 되면 전쟁이 줄어들까? 라는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옆집처럼 느껴지는 이런 존재들과 전쟁을 벌인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경제학적으로 보면 지금 21세기 2026년의 상황에서 보면 전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그 연결도라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경제학은 보여주지만, 우리의 인류 역사라는 것은 합리적인 이러한 경제학 논리로만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선가는 또 전쟁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로 책을 냈습니다. 어쨌건 이 책은 경제학이라는 것이 나는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숫자나 그래프 하나 없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되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경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들이 작용을 하죠. 그에 비해서 전쟁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은 명료한 논리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경제학 논리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저자는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체감의 원칙이라든지 수요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 변동이라든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 이러한 경제학의 핵심들은 전쟁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그 이면에 작동하는 논리를 보여줌으로써 저자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그것을 경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돈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퍼스펙티브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설명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합리적이라면은 다 설명이 되지만 또 합리적이지 않은 게 또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복과 전쟁이 이익이 되는 시대는 분명히 지났습니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또 사람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어떻게 보면은 경제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전쟁이라는 문을 열어 제끼는 그러한 것이 또 인류의 역사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약이 없어진 이런 시대를 지금 몇십 년 만에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 동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읽고 세상을 읽는 보다 다양한 눈과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행동을 조정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중에 하나의 좋은 관점은 경제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돈의 역사라는 이 책은 전쟁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흥미롭게 전달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